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라면 끓여주던 여자입니까? 맞은편 검은 옷차림의 중년 여자가 흰 봉투 하나를 불쑥 내밉니다. 29의 가난한 분식집 딸 지수 손에는 아직 국물 묻은 국자가 들려 있습니다. 이 안에 회장님의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의 낮은 목소리에 지수의 숨이 턱 막힙니다. 매일 3,000원어치 라면만 드시던 허름한 옷차림의 그 단골 할아버지가 며칠째 안 와 이상하게 생각하던 그날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있는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계란 하나 더 넣어드릴게요. 겨울 저녁, 오래된 골목 끝에 있는 작은 간판입니다. 한성분식.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들고 나오는 29살 윤지수는 늘 하던 대로 살짝 웃으며 그 말을 꺼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털모자를 눌러 쓴 허름한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도리는 몇 년째인 듯 해져 있었고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에이, 그럼 손해보잖아. 나 3,000원밖에 안 내는 거 알지? 괜찮아요. 요즘 누가 라면을 3,000원에 먹어요. 할아버지는 그냥 단골 할인이에요. 노인은 피식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참 옛날 맛이네. 분식집 안에는 오래된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2002 월드컵 태극기, 88 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 색이 다 바랜 라디오스타 포스터. 천장에는 아직 형광등이 달려 있고 구석에는 기름때 묻은 석유난로가 미약하게 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낡았지만 지수의 손맛만큼은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라면, 떡볶이, 순대, 김밥. 외환위기 때부터 있던 이 분식집은 엄마와 함께한 거의 유일한 추억이었죠. 카드 대금 115만 원. 연체 안내. 주방 뒤편 선반 위 핸드폰 화면에 떠 있는 문자 알림이 계속 깜빡거렸습니다. 이번 달만 넘기면 알바 하나 더 늘리면 되겠죠. 가게만 어떻게 안 내놓고 버티면 엄마가 지킨 이거만큼은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엄마 윤정이는 2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이 낡은 가게와 병원비와 카드빚이 뒤엉킨 채 남은 채무뿐이었습니다. 지수아, 김밥 2줄 포장.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건 바로 옆 미용실 사장님입니다. 네, 잠시만요. 정신없이 손이 움직이는 와중에도 지수의 눈은 자꾸만 한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매일 저녁 7시 전후로 꼭 나타나는 3,000원 라면 단골 노인이죠. 처음 온 건 1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비 맞은 우산을 들고 멍하니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라면도 되나? 그럼요, 라면이 주력인데요. 그날부터 노인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라면 하나 현금 3,000원. 김밥도 떡볶이도 추가 토핑도 절대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대신 꼭 그릇 가장자리를 손수건으로 한번 닦고 내려놓는 습관이 있었죠. 여긴 참 따뜻해서 좋아. 난로 때문이죠? 난로 말고 사람. 그 말이 왠지 마음에 남았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의 따뜻함을 그리워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지수는 가끔 궁금했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어디서 사시는 걸까? 가족은 있으실까? 왜 매일 이 허름한 골목까지 와서 3,000원짜리 라면만 드시는 걸까? 하지만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난 뒤입니다.
지수는 계산대에 앉아 낡은 장부를 넘겼습니다. 흑자 5만 3천 원? 이게 뭐야 진짜. 하루 종일 라면 끓이고 김밥 말고 떡볶이 볶아서 남는 게 고작 5만 원입니다. 재료비, 가스비, 전기세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이것밖에 안 됩니다. 월세는 80만 원인데 말이죠.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대부업체 채무 연체 안내. 이번 달까지 미납 씨 법적 조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알아봐야 하나. 근데 그러면 가게는 누가 보죠? 엄마가 지켜온 분식집인데. 창밖을 보니 골목 가로등이 희끄무레한 빛을 쏟고 있었습니다. 눈이 올 듯 말 듯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 틈새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지수는 낡은 장부를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이 장부에 적어 놓은 글씨가 아직도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떡볶이 재료비 12,000원, 라면 사리 추가 입고 김밥 단무지 떨어짐. 엄마의 삐뚤빼뚤한 글씨체를 보고 있으면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때 의자 위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3,000원 라면 노인이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이게 뭐야? 때가 많이 탄 낡은 동전 지갑, 그리고 그 위에 올려진 500원짜리 동전 하나입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안에는 작은 메모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어. 고맙네. 마이너스 단골 노인. 메모지 조각에 삐뚤빼뚤 적힌 글씨였습니다. 지수는 그걸 보고 괜히 울컥했습니다. 500원은 아마도 팁이었겠죠. 노인이 지갑을 두고 간 건 아닐 겁니다. 이렇게 메모까지 남겼으니까요. 나도 고맙죠, 할아버지. 지수는 조심스럽게 메모지를 접어 계산대 서랍에 넣었습니다. 왠지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지수는 오랜만에 난로 위에 어묵 국물을 올려놓고 혼자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짠맛이 유난히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겨울이었습니다. 어묵 국물을 마시면서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할아버지가 오실까? 또 라면 하나를 시키시겠죠. 그리고 조용히 국물을 다 드시고 3,000원을 내고 가시겠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지수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빚에 쫓기고 가게 운영에 허덕이는 와중에도 누군가는 지수가 끓인 라면을 맛있게 먹어주니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지수가 하루하루 버티는 이유였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눈이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에 쌓인 눈은 골목을 지나는 택배 트럭의 바퀴 자국만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안 오셨네. 7시를 넘겨도 8시를 넘겨도 3,000원 단골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감기라도 걸리셨나? 아니, 어제도 기침을 좀 하시긴 했는데. 지수는 문을 열 때마다 혹시나 하고 고개를 들었지만 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3일째가 지나갔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기대하게 되는 자신이 우스웠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그냥 단골 손님일 뿐인데 말입니다. 지수 씨, 그 할아버지 요즘 안 보이더라? 단골 택시기사 아저씨도 물었습니다. 네, 제가 아는 게 없어서요. 이름도 모르고요. 에이, 단골인데 이름도 안 물어봤어? 그냥 할아버지라고만 해서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1년 동안 매일 보면서도 지수는 노인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디 사시는지도, 가족이 있는지도, 무슨 일을 하셨던 분인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매일 저녁 7시쯤 오셔서 라면 하나를 드시고 가는 할아버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주방에 걸린 작은 중고 텔레비전에서
뉴스 앵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원금융그룹 박인호 회장이 금일 새벽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했습니다. 순간 화면에 큼지막하게 회장의 사진이 떴습니다. 나이든 남자의 늠름한 정장 차림, 반듯한 머리입니다. 지수는 무심코 화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눈을 찡그리며 텔레비전에 바싹 다가갔습니다. 정장, 넥타이, 깔끔한 머리. 분명 화면 속 남자는 대기업 회장처럼 고급스러웠는데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과 웃을 때 내려앉는 입꼬리, 코 옆 작은 점까지 닮았습니다. 우리 단골 할아버지랑 너무 닮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비웃었습니다. 야, 윤지수. 무슨 동네 분식집 단골이 대원금융 회장이야. 말이 되냐? 그래도 이상했습니다. 며칠째 보이지 않던 단골 노인. 하필 오늘 텔레비전에서 본 그 얼굴입니다. 너무 닮았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았습니다. 설마 진짜?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대원금융그룹이면 이 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재벌 기업인데 그런 회장님이 왜 이 허름한 골목까지 와서 3,000원짜리 라면을 드시겠습니까?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올라와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옥탑방처럼 꾸며진 작은 방, 전기장판 위에 앉아 엄마의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 허름한 반지하 방에서 웃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수를 안고 있는 사진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의 첫 돌. 그래도 우리 둘은 행복하자. 아버지 사진은 한 장도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어른들 사정이라는 게 있어.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 넌 누구보다 예쁘게 태어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딸이라는 거. 그 말 대신 엄마는 항상 정체모를 한 건물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층 빌딩. 유리창에 햇빛이 반사된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이 건물 뭐야? 우리랑은 상관없는 곳. 근데 왜 맨날 들고 다녀? 그래도 한때는 나한테 중요했던 곳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왜 그 건물 사진을 평생 간직했을까요? 왜 아버지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는 늘 가난했을까요? 지수는 텔레비전 속 회장 얼굴과 가게에서 라면 먹던 할아버지 얼굴을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아니야. 박인호 회장이 무슨 우리 가게에서 3,000원 라면을 먹어. 분명 내가 착각한 거야. 하지만 그날 이후로 단골 노인은 영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문 쪽을 바라봤지만 노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털모자를 눌러 쓴 노인의 모습은 이제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눈발이 거세게 몰아치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처음 보는 검은 고급 승용차가 서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벤츠 엠블럼이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야야야, 저 차 뭐야? 슈퍼 앞에서 담배 피우던 동네 아저씨들이 먼저 웅성거렸습니다. 검은 벤츠를 선두로 뒤이어 검은 제네시스와 고급 승용차들이 골목으로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좁디 좁은 반지하 골목에는 어울리지 않는 번호판과 광택이었습니다. 무슨 장례식장 행렬이야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혹시 연예인 왔나? 한성 분식 안에서는 라면 2개가 팔팔 끓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김 가득한 냄비를 들고 나오다가 창밖을 힐끗 보고 멈칫했습니다.
뭐야, 저 차들. 잠시 후 분식집 문이 덜컥하고 열렸습니다. 눈발이 함께 밀려 들어왔습니다. 검은 롱코트를 걸친 중년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50대 초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단발머리, 진주 귀걸이, 목에는 얇은 검은 목도리입니다. 주변 공기가 살짝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보기 힘든 기품과 어딘지 모를 슬픔이 얼굴에 겹쳐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수가 기계적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자는 잠시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테이블, 벗겨진 장판, 김이 서리는 창문, 그리고 할아버지가 늘 앉던 구석 자리입니다. 그곳을 보는 순간 여자의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여기가 한성분식 맞죠? 네, 맞는데요. 여기 윤지수 씨 맞습니까? 자신의 이름이 정확히 들리는 순간 지수의 손에서 국자 하나가 덜컹 떨어졌습니다. 네, 맞긴 한데요. 저 아세요? 여자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가슴 쪽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대원금융그룹 법무실이라는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대원금융그룹 부회장 박서진입니다. 순간 지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원금융. 방금 전까지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 회사입니다. 저희 할아버님, 아니, 우리 아버님의 유언 때문에 왔습니다. 네. 박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끝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박인호 회장님, 따님, 아니, 라면집 손녀께 전해달라고 하신 서류입니다. 라면집 손녀요? 입안에서 단어들이 엉켜 나왔습니다. 라면집, 손녀, 유언, 회장님. 모든 단어가 낯설면서도 왠지 가슴 한구석을 찌르는 기시감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이 왜 저한테? 박서진은 가게 한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1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이 가게에 오셨습니다. 라면 3,000원짜리만 시키셨다면서요. 지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우리 손녀 라면이 최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수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전기가 내려갔습니다. 손녀요? 윤지수 씨, 오늘 밤 아버지 빈소로 와주세요. 그곳에서 나머지 이야기를 하시죠. 박서진의 검은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입니다. 지수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봉투는 예상보다 무거웠습니다. 마치 그 안에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이 들어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 정말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었다는 것도, 제가 왜 손녀라는 것도. 박서진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어깨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지수 씨, 우리도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에는 분명히 적혀 있어요. 당신에게 모든 걸 남긴다고 말입니다. 모든 걸요? 네, 모든 걸. 박서진은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이 가게 이야기만 하셨어요. 따뜻한 라면, 국물, 계란 하나 더 얹어주는 손녀, 3,000원으로 행복할 수 있었던 시간들. 우리 가족 중 누구도 아버지께 그런 걸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박서진의 목소리가 잠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우리 대신 아버지 곁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가게 문 밖으로 나가자 벤츠와 고급 승용차들이 다시 줄줄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들이대며 한동안 떠들어댔습니다. 야, 저거 대원금융그룹 차 맞나? 진짜?
여기 무슨 일 있어? 지순의 분식집에 왜 저런 사람들이 와? 한성 분식 안에는 보글보글 끓던 라면, 국물 소리만 남았습니다. 지수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그 박인호 회장이었다고요? 그리고 라면집 손녀라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 박인호 회장 유언 집행 관련 서류. 그 아래에는 상속인 윤지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서류를 더 이상 넘기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니, 글자는 보이는데 무슨 뜻인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 유언, 회장, 손녀. 이 모든 단어들이 지수와는 상관없는 세계의 언어 같았습니다. 지수는 그냥 라면 끓이던 사람일 뿐인데 빚에 쪼들리고 가게 월세 내기에 급급한 29살 분식집 딸일 뿐인데요. 봉투 구석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체. 노인이 남긴 마지막 글씨였습니다. 지수아, 너에게 미처 다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단골 할아버지. 지수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울 수는 없었거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골목의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가게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서류 봉투를 꼭 안고 할아버지가 앉았던 그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대형 장례식장입니다.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 불빛 속에서 검은 양복과 검은 한복들이 바다처럼 출렁거렸습니다. 여기가 진짜? 지수는 대원금융그룹이라는 이름이 크게 박힌 현수막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는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얼굴입니다. 이번엔 유리 액자 안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대원금융그룹 회장 박인호. 단골 할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단지 비싼 양복과 정갈한 머리, 조명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지수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말 할아버지였구나. 매일 우리 가게에서 라면 드시던 그 할아버지가 왔군요. 박서진이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엄한 오너 2세로 유명한 박서진도 오늘만큼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조문 인사 끝나면 상속 관련해서 가족들끼리 모입니다. 아버지 유언에 당신이 포함되어 있어요. 장례식장 구석, 양복 차림의 남자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수를 훑어보았습니다. 50대 중반쯤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저게 그 여자야? 분식집 딸이라던데. 작게 흘러나오는 속삭임들입니다. 또 다른 여자? 사생아? 유산 노리는 거 아니야?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말에 지수의 속이 서서히 텅 비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 그냥 라면 끓이던 사람일 뿐인데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잖아요. 그때 검은 한복을 입은 중년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단호한 표정입니다. 박서진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지가 돌아가신 마당에 이런 애를 왜 끌고 와?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우리 가족도 모르는 손녀를 갑자기 데려와서 유언 운운하는데 어떻게 조용히 있어? 여자는 곧장 지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학생 아니지. 나이 보니 학생은 아니고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줄은 알겠죠?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가게 단골 손님인 줄만 알았습니다.
아버지 연세에 감성팔이하는 애들한테 휘둘릴 수도 있지. 우리가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여자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박인호의 아내 최경자였습니다. 잠시 후 장례식장 안쪽 작은 회의실입니다. 가족들과 몇몇 임원, 변호사들이 모였습니다. 유 원장은 내일 정식으로 공증 및 검토를 거치겠습니다만 대략적인 내용은 미리 공유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고 박인호 회장은 본인의 개인 재산과 대원금융그룹의 상당 지분을 라면집 손녀 윤지수에게 남긴다는 취지의 유 원장을 남기셨습니다. 뭐라고? 박정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정우는 회장의 아들, 대원금융그룹 부사장이자 사실상의 경영 1인자였습니다. 라면집 손녀, 저 여자가 누구라고 지금? 법적 표현으로는 윤지수에게 본인 소유 지분 전부를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린 뭐야, 그럼? 평생 회사에 몸 바친 자식들은? 최경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결국 이렇게까지 나를 모욕하는구나. 최경자의 눈빛이 서서히 증오로 변했습니다. 평생을 재벌가 며느리로 아내로 살아온 여자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변호사님, 아버지 건강 상태, 정신 상태 다 문제 삼을 겁니다. 우린 이 유언 인정 못합니다. 박정우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물론 이의 제기는 가능하지만 유 원장은 회장님께서 비교적 또렷한 시기에 의료진과 변호사 입회 하에 작성하셨습니다. 증인들도 있고요. 박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야, 아버지가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우리 그 이유부터 듣자. 모든 시선이 지수에게 향했습니다. 지수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저 진짜 몰라요. 그냥 할아버지가 가게에 와서 라면 드시면서 그냥 손녀처럼 대해주셔서 전 그게 말 그대로 정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정? 최경자가 비웃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정? 돈 냄새 맡고 접근했겠지. 그 말에 지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면에 계란 하나 더 얹어준 게 욕심 때문이었다고요? 그 순간 박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버지가 왜 라면집 손녀라고 불렀는지 어쩌면 저 아이보다 우리가 더 모르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 말은 어딘가 의미심장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던 밤입니다. 장례식장 앞 주차장에는 검은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 개인 재산 전부, 분식집 딸에게 상속, 라면집 손녀 상속 스캔들, 대원금융가 발칵, 휴대폰 속 포털 뉴스 헤드라인이 순식간에 도배됐습니다. 한성분식 골목 사진, 낡은 간판, 그리고 누군가 몰래 찍은 지수의 옆모습 사진까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차 안에서 그 기사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일상은 끝난 거구나. 야, 너 뉴스 봤냐? 그 분식집 딸이래. 라면 끓여주던 할머니가 재벌 회장이었대. 할머니 아니고 할아버지야, 이놈아. 다음 날 한성분식 앞은 작은 구경꾼들로 북적였습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누군가는 인생 역전 부럽다는 말을 서슴없이 던졌습니다. 지수 씨, 진짜야? 이 가게 이제 재벌 가게 되는 거야? 미용실 사장님이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야, 그럼 나 여기 단골인 것도 어디 가서 좀 떠들어야겠다.
하지만 지수의 표정은 전혀 들떠있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손에는 방금 온 등기 우편 한 통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채무 변제 독촉장, 즉시 전액 상환 요구. 대부업체에서 온 서류였습니다. 뉴스를 본 모양입니다. 채무자의 상속 예정 재산을 고려하여 조기 변제를 요구합니다. 웃음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가게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건장한 남자 둘, 그리고 주인처럼 똑똑한 눈빛의 중년 남자입니다. 윤지수 씨, 건물주님 위임받고 나왔습니다. 네. 이미 4달째 월세가 밀려 있죠? 지금 이 시점에서 건물주님도 생각이 바뀌셨어요. 이 건물 곧 재개발 들어간답니다. 오늘부로 계약 해지 통보 드릴게요. 잠깐만요. 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상속 문제만 정리되면요. 그러니까 그 상속이 확정도 안 된 상태라면서요?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 그쪽도 재벌가에서 시끄럽던데요? 유언 무효 소송 들어간다던데? 유언 무효요?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수십 년 회사 키워온 자식들 놔두고 뜬금없이 분식집 딸한테 전 재산을 넘긴다? 법원이 그걸 순순히 인정해 줄 것 같아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사실 믿기지 않았잖아요. 아무튼 다음 주까지 비워주세요. 철거 들어갑니다. 남자들이 떠나고 난 뒤 가게 안은 텅 빈 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자 한 통이 또 왔습니다. 지수아, 미안해. 뉴스 보고 연락하는 건데 지금 우리도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예전에 빌려준 돈은 조금만 더 기다려줘. 대신 내 이름으로 대출 하나만 같이. 잠시 고민하던 지수는 답장을 지웠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다 달라 보입니다. 예전에는 친하다고 연락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돈 이야기만 꺼냅니다. 누구는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고 누구는 보증을 서달라고 합니다.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한 상속인데 말이죠. 그날 밤 대원금융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언장 공개 및 상속 관련 공식 자리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도 몰려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덧붙은 한 문장입니다. 상속 지분은 당분간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동결될 예정입니다. 상속도 가계도 빚 문제 해결도 모든 게 동시에 멈춰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공식적인 유언장 공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법원 관계자, 가족들, 변호사들, 언론 일부가 모였습니다. 법무팀장이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박인호는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긴다. 본인이 보유한 대원금융그룹의 개인 지분 전부와 개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 일체를 윤지수에게 상속한다. 순간 회의실 안이 폭발했습니다. 아버지 미쳤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유언장이야. 박정우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법무팀장, 이거 설마 아버지가 혼자 쓰신 거라고 우기진 않겠죠? 박 부사장님, 의사와 변호사 입회하에요. 입회? 돈만 주면 위증하는 의사와 변호사가 어디 한둘이야? 최경자는 울먹였습니다. 난 도대체 뭐야? 평생 내조하고 애들 키운 나는 뭐냐고. 언론 취재진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분식집 딸, 대원금융 상속 전부 가져가나? 정통 후계자들, 법적 대응 예고. 그때 박서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은 유가족으로서 아버지 보내드리는 자리입니다. 상속 분쟁 관련해서는 추후에 입장 발표하겠습니다. 박서진의 시선이 잠시 지수에게 향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버텨라는 눈빛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보니 옥탑방 문 앞에 붙은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관리비 3개월 미납. 연락 없을 시 강제 퇴거 조치 예정. 그날 밤 지수는 결국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재벌가의 상속녀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도 거리에서도 쫓겨나는 신세입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대원금융 상속녀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수의 통장 잔고는 1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카드 빚은 계속 늘어나고 가게는 철거되고 집에서도 쫓겨날 판입니다. 상속받을 돈은 법원에 묶여 있고 사람들은 지수를 재벌 상속녀로만 봅니다. 지수는 엄마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입니다. 엄마,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그게 지금의 현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낡은 다방 하나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지수 씨? 저 박서진입니다. 잠시 볼 수 있을까요? 다방 안에는 90년대 발라드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탄 난로 위에는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테이블에는 꽃무늬 비닐 식탁보가 덮여 있었습니다. 이런 데서 보자고 해서 미안해요. 요즘 언론이 장례식장 근처는 죄다 지키고 있어서요. 박서진은 정장 대신 단순한 코트와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의 차갑고 도도한 재벌 2세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저 유언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들었어요. 저도 솔직히 당황했고요.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황한 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박서진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수 씨, 라면집 손녀라는 말 그냥 애칭인 줄 알죠? 네, 그냥 손녀처럼 봐주시는 줄만요. 그게 아니에요. 테이블 위에 작은 나무 상자가 올려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맡기신 상자예요. 만약 지수가 진실을 알고 싶어 하면 이걸 전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노트 한 권,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지금의 대원금융 본사 빌딩 앞에서 젊은 시절 박인호와 한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고등학교 교복 같은 옷을 입고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혹시요? 당신 어머니 윤정혜 씨입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엄마요? 두 번째 사진입니다. 어린 지수를 안고 있는 윤정희입니다. 옆에는 어쩐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는 박인호가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와 첫 사진. 내가 많이 늦었지. 그래도 이제라도. 아버지는 우리한테도 비밀로 한 딸이 하나 있었어요. 박서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젊은 시절 지방은행 지점 근무 시절에 만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난한 공장 집딸이었는데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헤어졌대요. 근데 나중에야 알게 됐죠. 그 여자가 지수 씨 어머니였다는 걸요. 지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환위기 때 회사도 휘청거리고 집안도 뒤집어졌어요. 그 바람에 아버지는 그 여자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고 했어요. 박서진은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박인호가 쓴 일기들이 있었습니다. 정희가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도 정희도 서로를 찾아갈 여유가 없었다. 서울 변두리 반지하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정희 사진을 몰래 전달받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멀리서 그 사진을 바라보는 일뿐이었다. 언젠가 그 아이에게 내 잘못을 고백하고 싶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박인호의 후회와 그리움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그러니까 정희를
오랫동안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했어요. 재벌가의 체면, 본가의 반대, 주주들의 시선, 그런 것들 때문에요. 그래서 엄마는 평생 혼자였구나. 지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부터 아버지가 가끔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경호원들도 모르게요. 박서진은 오랫동안 숨겼던 비밀을 털어놓듯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혼자 운전해서 당신 가게 골목 근처까지 가신 거였어요. 라면이 참 맛있다면서 어느 날 내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어요. 라면을 끓이고 있는 젊은 여자 사진이었죠. 아버지가 직접 찍은 거예요. 그 사진 속에는 분식집 조리대에 서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 지수의 옆모습이 있었습니다. 서진아, 저 아이가 눈빛이 정이랑 똑같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던 얼굴을 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카세트 테이프입니다. 테이프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에게 남기는 말. 들을 준비 되어 있어요?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방 주인이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지지직 잡음이 섞인 뒤 갈라진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수아, 할아버지다. 아니, 내 외할아버지다. 그 한마디에 지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내 엄마 정희를 내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 그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았다. 그래서 처음 너를 라면집에서 봤을 때 난 벌을 받는 줄 알았다. 내가 버린 인연이 이렇게까지 커서 내 앞에서 라면을 끓여주고 있었으니까. 너는 몰랐겠지만 난 매일 내가 끓여주는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라면 같았다. 3,000원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내고 먹는 기분이었다. 이 돈과 집은 나한테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 다만 내가 나처럼 누군가를 버리지 않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게 내가 돈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사과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 모든 걸 너에게 남긴다. 라면집 손녀 윤지수에게. 테이프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지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제어할 수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 왜 한 번만이라도 너에겐 외할아버지가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어? 박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끝까지 연락을 거부했대요. 이 아이는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만 키우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우린 늘 가난했구나. 지수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박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당신이 미웠어요. 처음엔요. 우린 평생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에서 기대치에 시달리며 살았는데 당신은 갑자기 나타나 모든 걸 가져가는 사람처럼 느껴졌으니까. 근데 이 상자를 보고 나니 이건 우리가 가져가선 안 되는 자리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지수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박서진은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아버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설득하는 싸움을 해야죠. 우리 가족에게도 주주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요. 박서진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하시겠어요, 라면집 손녀님?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후 대원금융 임시 주주총회 겸 이사회입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주주석에는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빽빽이 앉아 있었습니다. 연단 앞에는 대원금융그룹 지배구조 관련 긴급 안건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고 박인호 회장의 유언에 따른 지분 상속 문제와 향후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 주주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전 재산을 분식집 딸에게 넘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린 회사에 인생 걸었는데
길거리 라면집이 오너가 되는 꼴을 보고 있으란 겁니까?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박정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의 유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윤지수 씨는 우리 가족이 알지도 못하던 존재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쉽게 그룹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 박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모든 시선이 박서진에게 향했습니다. 윤지수 씨는 아버지의 친외손녀입니다. 정적입니다. 뭐라고요? 박정우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서진 누나, 지금 여기서 무슨 헛소리를요? 헛소리가 아니야. 박서진은 상자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와 윤정혜 씨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 그리고 최근에 진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검사 기관의 로고와 함께 외조부 마이너스 외손녀 관계 99.99%라는 문구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혹시라도 있을 오해를 막기 위해 본인과 지수 씨의 DNA 검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저 여자가 진짜요? 우리 회장의 친손녀라고? 박정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서진 누나,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야? 우린 평생 뭐로 살아온 거냐고. 박서진은 박정우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정우야, 우리가 아버지 자식인 건 변하지 않아. 다만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거지.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도 상속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여전히 경영권을 전혀 경험 없는 분식집 사장에게 넘기는 건 주주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수많은 시선이 분식집 앞치마 대신 검은 정장을 입은 지수에게 집중됐습니다. 전 라면집 딸입니다. 고작 분식집 하나 지켜보겠다고 아르바이트 3개씩 뛰면서 엄마 병원비와 빚 갚으려고 버티던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유언장 처음 봤을 때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하지만 할아버지, 아니 박인호 회장님의 테이프를 듣고 일기를 읽고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지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마도 할아버지는 돈을 가진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잃어본 사람의 마음으로 쓰라고 저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회사 경영을 할 줄 모릅니다. 재무제표도 IR 자료도 잘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지수의 눈빛이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이 회사가 망가지면 제일 먼저 길거리에 나앉는다는 사실요. 외환위기 때 아버지 회사가 구조 조정한다는 뉴스 하나에 아침에 멀쩡히 출근하던 아저씨들이 저녁엔 소주병 들고 골목에 앉아 울던 거, 그거 옆에서 다 봤습니다. 그때 엄마가 하던 말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 싸움에 우린 늘 조용히 맞는 쪽이다. 전 이 회사를 그런 싸움터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할아버지가 남기신 지분의 의결권은 향후 3년간은 저 혼자가 아니라 이 사회 내 공익이사들과 공동으로 행사하겠습니다. 둘째, 상속받게 되는 개인 재산의 상당 부분은 외환위기와 코로나 이후 무너진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위해 윤정이와 박인호 재단을 설립해 사용하겠습니다. 셋째, 대원금융의 경영은 기존 전문 경영인 체제를 유지하고 저는 이사회 의결권만 행사하되 임원 급여는 받지 않겠습니다. 지수는 잠시 숨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전 이 회사를 먹으러 온 게 아닙니다. 단지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려 했던 사과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게 하고 싶을 뿐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연기 아닌가? 저렇게 말 잘하는 애가 분식집 딸이라고? 하지만 지수의 눈빛과 손의 떨림, 목소리의 갈라짐은 꾸며낼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박서진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 대원금융 부회장이자 고 박인호 회장의 장녀로서 윤지수 씨의 제안을 지지합니다. 이어 몇몇 사회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룹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결국 표결 결과입니다. 지수의 제안과 유 원장 존중 안건은 근소한 차로 가결되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분식집 상속녀, 재산 절반 공익기금으로 대원금융, 새로운 지배구조 실험 시작. 몇 달 뒤입니다. 한성분식 골목입니다. 새로 칠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성분식 박 회장의 라면집. 옆에는 작은 문패 하나가 더 붙어 있었습니다. 윤정이와 박인호 재단 분소 소상공인 상담실. 분식집 안은 옛날과 비슷했습니다. 장판도 테이블도 의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벽 한쪽에 걸린 액자 몇 개였습니다. 한 액자에는 라면을 먹으며 웃고 있는 허름한 할아버지 사진입니다. 그 옆에는 정장을 입고 포즈를 취한 박인호 회장의 공식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라면집 손녀에게 모든 것을 남긴다라는 유 원장 일부가 깔끔하게 캘리그래피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 씨, 오늘 상담 몇 건이에요? 옆 공간, 작은 상담실에서는 중년 가장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카드빚이 이렇게 쌓이신 거 혼자 탓하지 마세요. 외환위기 때도 코로나 때도 그냥 넓게 보면 시대 잘못이에요. 재단에서 파견 나온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옆에는 세무사도 함께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 자리에는 엄마가 앉아 있었겠죠.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며 빌고 카드사랑 싸우고 대부업체랑 전화하고 이제는 그때의 엄마 같은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재단을 통해 도움받은 소상공인이 벌써 200명이 넘었습니다. 라면 2개 나갑니다. 주방에서 라면을 들고 나가려던 순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걸친 중년 남자가 머뭇거리며 들어섰습니다. 여기 한성분식 맞죠? 지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사장님, 아니, 박정우 씨? 박정우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부사장도 아니고 그냥 박정우입니다. 이 근처에 미팅이 있어서 겸사겸사 들렀어요. 몇 달 전 박정우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해외 지점으로 사실상 좌천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였습니다. 사실 박정우도 아버지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라면 하나만 줄래요? 네. 조용히 라면을 끓여 나가자 박정우는 천천히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아버지가 왜 여길 그렇게 자주 오셨는지 조금 알 것 같네요. 맛있어요? 응. 우리 집 호텔 라면보다 낫다. 아니, 비교 자체가 안 되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겐 숨겨진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도, 아버지가 평생 감춰온 죄책감도요. 박정우는 국물을 다시 한 모금 떠먹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요? 아버지가 회사보다 돈보다 마지막에는 사람을 더 생각했다는 거요. 그게 아버지가 우리한테 남긴 진짜 유산인 것 같아요. 지수는 살짝 웃었습니다. 저도요. 이제야 그걸 알겠어요. 돈은 그냥 도구였던 거죠. 진짜 남기고 싶었던 건 마음이었던 거예요. 박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다가왔습니다. 얼마야? 3,000원이요. 뭐, 아직도 3,000원이야? 우리 가게 회장님 단골 가격은 안 올리기로 했거든요. 할아버지와의 약속이에요. 박정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잔돈은 혹시 재단에 기부할 수 있을까? 네, 기꺼이요. 가게 문을 나서며 박정우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언젠가 시간 되면 어머니 산소에도 같이 가줄래요? 우리 엄마 말고 내 엄마요. 지수는 잠시 말이 막혔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박정우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제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는 건가요? 오후가 되자 박서진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요즘 박서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을 찾았습니다. 회사 일 때문이 아니라 그냥 라면이 먹고 싶어서였습니다. 서진 씨, 오늘은 뭐 드실래요? 떡볶이랑 라면 반반이요. 아, 그리고 순대도 한 접시요. 와, 오늘 많이 드시네요. 요즘 스트레스가 좀 쌓여서요. 회사에서 새 사업 추진하느라 정신없어요. 박서진은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재단 일은 어때요? 힘들진 않고요? 힘들죠. 근데 보람 있어요. 어제도 한 분이 오셔서 재단 덕분에 가게 살렸다고 우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할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일이구나. 박서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지수 씨, 고마워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됐어요. 아버지가 진짜 원했던 게 뭔지 이제야 알게 됐거든요. 지수는 말없이 떡볶이와 라면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박서진은 그걸 먹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여기 음식이 최고예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옥상에 올라간 지수는 도시의 불빛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주머니 속 엄마와 할아버지가 함께 있는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빚 다 갚았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은 덜 힘들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만들게 됐어요. 이게 맞는 거죠?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가슴 한가운데에는 묘하게 따뜻한 온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꺼내 엄마 산소 사진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박서진과 함께 다녀온 곳입니다. 두 사람은 엄마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모, 이제야 인사드려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면 끓던 그 분식집 딸은 이제 재벌가의 피를 이은 상속녀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라면, 국물에 계란 하나를 더 얹어주는 작은 가게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세 개 사이에서 지키고 싶은 단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가게로 내려와 할아버지가 늘 앉던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가 직접 끓인 라면입니다. 계란도 2개나 넣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조금 더 넣어드릴게요. 계란도 2개나요.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 누군가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마음, 누군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마음. 지수는 라면을 한 입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엄마와 할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이야기는 끝났지만 지수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재단 일도 해야 하고 가게도 지켜야 하고 새로운 가족들과의 관계도 만들어가야 합니다. 골목 끝 한성 분식의 불빛이 따뜻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3,000원짜리 라면으로 하루의 위로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지수는 그 위로를 계속 나눠줄 겁니다. 엄마처럼 할아버지처럼요. 이제 지수에게는 2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원금융그룹 주주로서의 세계, 다른 하나는 한성분식 주인으로서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습니다. 그 2세계의 중심에는 결국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 따뜻함을 나누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지수는 라면 그릇을 비우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가게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내일도 누군가가 이 작은 가게를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지수는 오늘처럼 내일도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을 건넬 겁니다. 그게 라면집 손녀 윤지수가 세상에 남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로 남았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추억에 조용히 머물러 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연 속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그 마음이 분명히 전해질 거라 믿습니다.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항상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추억 상영관이었습니다.